들어서 보면 참 우리 생전 처음 보는 상황들 많이 보게 되죠. 미국에서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 상황도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게 현실이 될 뿐더러 1%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 한때 10만 전자 간다 했었는데 어느덧 5만 전자까지 내려서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한동안 우리 행복했는데 짧게 행복하고 길게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 같죠. 이걸 말 그대로 긴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동명의 책을 출간하면서 또 돈의 이동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 긴축의 시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근데 긴축이라는 게 네. 줄인다, 조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긴축으로 체감되는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주가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죠. 아마 이 자리에 22년 경제전망서 작년에 발간할 때도 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트렌드를 긴축의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문구로 좋은 말씀 주셨는데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질 때 과연 삼성전자가 잘못해서 떨어진 걸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이 주식시장이 처해 있는 경제 여건이 달라져서일까? 그래서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발간한 이유는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대를 규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0만 전자 바라볼 때 그 코스피가 고점을 향해 갈 때 그때는 기준금리가 제로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이 중심이었을 때의 주가와 부동산 자산 시장의 변화. 22년 지금은 말 그대로 긴축의 시대예요. 완화적 통화 정책이 아니라 쪼여매는.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표현은 중앙은행이 쪼여매는 거죠. 네. 중앙은행이 쪼여매는 그런 통화 정책 기조를 긴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긴축의 시대에 걸맞게 투자 의사 결정, 포트폴리오 결정 이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긴축의 시대로 규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환율하고 주가가 완전히 역의 방향으로 간다. 저희가 증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갈 줄이야. 네.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상단을 더 열어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일단 우리 교수님은 지금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한 3달 전부터 사실 제 너튜브 채널에도 환율 전망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환율은 계속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22년 하반기까지는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시대. 그래서 강한 달러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지금 1,300원 돌파했는데 1,300원대에서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대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한 근래 역사에 4번 정도 있는데 네. 되게 재밌게도 공통되는 흐름이 뭐냐면요.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점을 이제 T0라고 놓고 보면 그 앞에 6개월 정도 그러니까 T-180 그 180일 동안 대략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기 전 단계까지는 이번 회에도 마찬가지지만 공통적으로 5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강달러 기조였습니다. 네. 근데 재밌게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래로 앞에 2개년은 오히려 약달러로 전환되고 또 2개년도는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22년의 모습하고 유사한 게 강달러 기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긴축 행보를 보일 때 다른 나라들이 같은 속도로 긴축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이 환율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만큼 다른 나라들이 긴축 행보를 강하게 가져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하고 빅 스텝 하는데 우리나라는 빅 스텝하고 베이비 스텝 하면 역시 긴축 행보가 다른 거죠. 결국 미국 돈의 가치가 가장 강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미국 통화정책 말고요. 그냥 재정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바이든 입장에서도 22년만큼은 강달러가 더 유리한 거죠. 2021년에는 약달러를 더 원했을지 몰라요. 수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근데 22년의 과제는 그러니까 21년에는 과제가 경기 진작이었다면 22년의 숙제는 물가인 거죠.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는
약달러보다 강달러가 유리하니까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들을 마중물처럼 또 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행정부 정책들이 같이 맞물려서 강달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궁금해요. 대체 지금 알겠거든요.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다 꾸준히 예고를 했었고 실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긴축이라는 거에는 아마 경제뉴스에서 보셨을 테지만 QT라고 해서 네. 이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 요 작업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너무 올라서 주가가 빠지고 우리 물가 더 오른다라고 하는데 환율 오름세 언제까지 갑니까? 네, 환율 오름세는 22년 하반기까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네. 내년엔 괜찮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6월 FOMC 의사결정 그 목표치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의 어떤 경로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것은 이제 연말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의 경로에서는 22년 하반기까지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 이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 간의 교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상승이나 그밖에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 심리 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질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당장 원유 공급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급등할 수 있잖아요. 선물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봤을 때 미국의 강한 행보가 22년까지 23년 중반까지는 있을 거야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든 환율시장이든 전반에 걸쳐서 그로부터 약 6개월 전까지 선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환율 강세 기조가 나타날 때 그럼 우리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에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그러면 22년에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왜 여전히 담으라고 하느냐. 저는 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대를 규명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긴축의 시대에는 긴축의 시대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맞겠고 지금 1년에 자산가치 상승 버블 그리고 지금은 자산가치가 또 꺼지는 이런 흐름을 보면 2020년 또 21년 중반까지는 자산 버블이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다 가치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건 1년의 유동성에 따른 거라고 본다면 역시 21년 중반 이후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가상자산 시장까지 이 유동성이나 금리와 같은 긴축 통화 정책의 기여도가 대략 한 70% 이상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막 긴밀히 들여다기보다 금리를 전망했으면 좋겠다. 주식 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전망했으면 좋겠다. 금리 그런 뭐 생각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22년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관점에서는 23년 중반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본다면 그럼 22년 하반기 12월 정도까지 대략 6개월 전까지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굉장한 하방 압력이 갑자기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렇게 특히 뭐 연일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주목하는 지표가 CPI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물가 상승률 그 지표가 또 6월 지표가 나올 때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시장에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8.0 정도 될 거야. 근데 기대치보다도 만약에 또 높게 나오면 주가 하방 압력이에요. 기대치보다도 또 높으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강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또 주식 하방 압력이 또 작용할 수 있고 물론 기대치보다도 낮아요. 예를 들어서 8.1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뭐 7.9만 찍어도 고맙죠, 그럼. 고맙다. 네. 그러면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그러니까 긴축 행보를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또 시장의 기대가 또 생기거든요. 그럼 또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실적치, 기대치, 실적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을 계속 출렁이게 만들겠죠. 그런 거 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교수님은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표 나올 때마다 한 번 웃고 한 번 울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도 안 끝났고 공급망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 상황에서 고환율이니까 그냥 도입 단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 상황이 예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높은 거예요? 그냥 우리 기사 속에 계속 나오는 그 표현을 좀 실감가게 생각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영민 평론가님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네. 누가 봐도 30대잖아요. 아 20대 20대인가요?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 정도 인류가 처음 만나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네요. 그죠? 41년만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우리 밖에 네. 계시는 PD님, 작가님들 인생에 처음 만나는 숫자인 거예요. 굳이 저하고 이렇게 편을 네. 나누셔야겠어요? 30대시니까 역시 비슷하게. 예, 그런 것처럼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네요. 그냥 체감가게 말씀드리면 미국 물가 중에 특히 이 물가 상승을 막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품목이 있는데 그런 품목 좀 에너지라든가 그 밖의 품목들을 제외해 놓고 보면 또 나머지 가격 등락률은 뭐 5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공공요금.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 실제 우리가 체감가는 그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하면 정말 막 15% 20% 상승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달걀 가격, 우유 가격 이런 것들도 밀 가격이 올라서 빵 가격도 올라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심각한 그런 물가 상승. 그러니까 식량 위기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전반에 걸친 이 물가 상승세가 야기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이고 또 22년 하반기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물가를 안 잡으면 표를 다 잃습니다. 그런 것 관점에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텐데 저는 이쯤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미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신흥국 위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킬라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의 멕시코가 외환 위기에 처했는데 그러니까 멕시코나 그 주변 남미 국가들은 나름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해외에서 봤을 때 한중일 좀 비슷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멕시코만의 외환 위기인데 그 주변국에 투자했던 자금도 일시적으로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데킬라에 취해서 그 남미 국가들 자금을 다 유출시키는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확산되는 일인 거죠. 그 비슷한 일이 역시 아시아에도 바트화 효과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견되고 있는데 지금 몇몇 신흥국들이 이미 IMF 구제금융을 이집트도 구제금융 받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또 비상사태 선언하고 특히 지금 외환 위기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IMF에서도 전체 부채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외 부채 중에 단기 외채냐 장기 외채냐. 근데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 신흥국들을 보니까 상당한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신흥국들이 3분의 2 정도가 대부분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물가 시대 41년 만에 찾아온 이 고물가 시대 속에서는 말 그대로 미국은 긴축 행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는데 이 신흥국들은 전혀 경기 회복도 안 됐으니까 같이 통화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니 이제 또 물가는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럼 외국 자금 유출이 계속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몇몇 신흥국들의 외환 위기 가능성을 부추깁니다. 이게 실질적인 22년 하반기나 23년에 뭐 스태그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증빙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위기로 치닫는 것이죠. 그거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현재까지 입장인데 네. 물론 언론들은 앞서간 지 뭐 한참 됐고요. 네.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 이거 우리 어느 정도로 긴장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스태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7%, 그 내년도 1.7%. 그러니까 요 정도면 미국 경제치고는 스태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네.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고성장 고물가는 좋아요. 인플레이션. 또 저성장 저물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지금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것은 물가는 지금 6%대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추경호 총리도 경제부총리도. 이야기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5, 6 계속 고공행진 하는데 이건 고물가죠. 2%만 초과해도 고물가인데 4%를 초과하니까 이건 초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초인플레이션 시대인데 경기 하방 압력도 여전하다 보니까 올해 성장률을 2%로 방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를 밑돌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올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 22년 3분기에 이렇게 판단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스러운 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분간 허리띠 바싹 졸라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약할 거다. 이럴 때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인들은. 네, 기본적으로 22년 하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의 시대, 금리의 시대인 거야. 그래서 긴축의 시대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 보유 비중을 네. 늘리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22년 말쯤 되면 어쨌든 이런 것들 통화 정책 스탠스를 반영한 그런 주가가 연출됩니다. 그때쯤엔 좀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되 주식이 반등하더라도 뚜렷한 반등은 없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잇따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쨌든 저점을 뒤로 하고 회복되는 구간을 만나시죠.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철저히 금리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한테 사인 주셔야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모실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